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 예. 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 두 번째 첨단 기술이나 그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제조업의 허브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해리스나 트럼프랑 똑같아요. 방법론의 그 말만 워딩만 다를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초격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고 통제하고 투자를 막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동맹을 어떻게 쓰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이 무역 수지를 보면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에 좀 더 의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를 결정하는 수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우리나라 수출을 사실상 미국 정치가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미국 대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두 후보들이 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승리진진합니다만,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지, 막판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등등을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양쪽의 지지자들이 팽팽한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미 뭉쳐 있고 해리스 지지자들은 최근에 점점 뭉치고 있어서 분위기는 약간 해리스 쪽이 약간 상승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른 것 같다는 분석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그 집토끼 동원 싸움이거든요. 양극화가 네.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에 동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이제 무당파 부동층을 얼마나 좀 더 끌어올 수 있느냐. 요건데 이게 선거가 가까우면은 부동층이나 막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지지층들이 투표로 나오도록 독려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죠. 지지층 투표하러 나오는 게 중요하지. 제가 봐도 트럼프를 찍을까 해리스를 찍을까를 왔다 갔다 하는 층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민주당의 뭐 당원이 됐다든가 뭐 공화당의 당원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좀 기부한 적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연락을 하는 거고. 네. 최근 한 2주 전부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가 좀 부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층 결집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2016년, 20년, 2024년 세 번을 나오셨기 때문에 2016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프로님도. 그러면 2016년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때 정말로 깜짝 많이 놀랐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공화당 지지층이 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도 창피해.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근데 뚜껑을 딱 열고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 지지층의 93%가 결국은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민주당도 비슷하게 찍었고. 근데 이제 2016년은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이 더 빨랐죠. 지지 결집이 100% 올 때. 이제 그게 바뀐 것 같아요. 2024년은 트럼프는 이제 잘 알려진 공화당 뭐 기준이야 뭐 어디에 설정되든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샤이 트럼프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집 여론조사 표본에 안 잡히는 분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 살고 계시는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집 아무리 저희가 뭐 이렇게 보완을 하고 뭐 웨이트 준다고 해도 쉽지는 않거든요. 박빙인 경우에. 근데 그런 분들 뭐 제외하고는 이제 뭐 샤이 트럼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알고. 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한다고 해도 큰 문제 없고. 근데 해리스는 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꼭 찍어야 되나 그렇게 선뜻 낯설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거의 결집을 마무리했는데 공화당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선거날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리스 쪽으로 다시 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박빙으로 붙으면서 예전의 판세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약간 유리하겠구나라는 짐작을 그냥 속으로는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배팅을 한다면 굳이 요즘 초박빙이기 때문에 2016년에 그 틀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선을 쫓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해리스 후보가 계속 그 박빙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스트벨트하고 네바다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러스트벨트는 원래는 트럼프가 잘 공략을 해서 성공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 블루월이라고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예. 그 공장들이 막 그러면 원래는 그랬겠죠. 예, 노동조합 힘이 셌는데 2016년에 트럼프 캠프는 정말로 열심히 거기서 그라운드 워라고 그래서 정말로 막 가가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는 거기를 안 가고 플로리다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뿔난 민심이 돌아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돌아선 게 아니에요. 0.7% 차이였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2020년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나와가지고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도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뭐 해리스 후보에게 그 부정적으로 돌아설 여지는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러스트벨트의 그 노동자들은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 갔어요라고 하는 트럼프의 설득에 일단은 공감을 했던 분들로 이해하는데 좀 생각이 조금 달라졌나 봐요. 그 바이든 또 해리스를 거치면서 그래도 민주당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좀 더 가깝다는 뭐 그런 어떤 사람의 정치적 신념이라는 건 바뀌기 쉽지는 않은데 경합주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약하긴 하겠죠. 뭐 예. 이념적에. 근데 2020년에 바이든이 러스트벨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었던 건 그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구애를 많이 했죠. 근데 뭐 말로만 자기가 무슨 피츠버그의 아들, 펜실베니아 아들, 델라웨어 아들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예.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서 일자리 다시 갖고 오겠다. 그거를 갖다가 중산층을 위한 대정책이라는 말로 싹 바꿔가지고 거의 똑같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 리쇼어링에서 일자리 창출, 그걸 똑같이 공약하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때 그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이나 뭐 여타 국가 삼성, 뭐 우리 한국 같은 삼성이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뭐 몇십 조에 달하는 그 미국 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막 강조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로스트벨트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해리스나 트럼프나 사실은 그 뭐 일자리 창출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경합주가 한 7곳 정도로 보던데 맞겠죠? 그거는 거기에서 이기는 쪽이 유리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합자라고 한다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박빙인 거죠. 5% 이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 때마다 기관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뭐 비슷하고 그래서 로스트벨트는 항상 경합주였고 2016년에 돌아서면서 주목을 더 받은 것뿐이지 예. 항상 경합주고 승리를 해도 5% 넘게 차이가 나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로스트벨트 지역의 3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밑에 원래 그다음에 선벨트 같은 경우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경합주예요. 근데 거기 공화당색이 좀 세거든요.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거 빼놓고는 다 공화당이 이긴 했는데 큰 격차는 아니었거든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는 정말 빨간 데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일자리가 좀 생기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인구 이동을 한 지난 50년 이상을 보면 아무래도 세계화 때문에 그쪽 그 러스트벨트라든지 그 북동부 쪽에 일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퍽퍽하니까 전통적인 그 곡창지대인 남부 쪽 날씨가 따뜻하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부주들에서 땅이 넓으니까 이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제 공장들을 유치하니까 그 첨단 기술 관련된 그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젊은 인력들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지아에 퍼지면서 그 인구 통계학적인 그 특성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조지아가 빨갛다가 붉은을 해주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인 인구도 좀 늘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는 다시 또 공화당으로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벨트 그렇고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도 그냥 빨갰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래.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 줬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어떤 그 인식도 있었을 거고 뭐 작은 뭐 해프닝이나 아니면은 지역 정서 이긴 하겠지만 그 돌아가신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워낙 그 트럼프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미망인이신 그 맥케인 여사가 2020년 때 바이든을 지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박빙으로 레네조가 넘어가서 그랬는데 다시 다시 빨갛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선패트 지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다음에 애리조나는 트럼프 대통령 전당이 이길 것 같고요. 네바다는 사실은 민주당 세계적으로 더 셌던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이민 문제 있고 하니까 경합주긴 한데 이번에 좀 흔들리긴 한데 그래도 다시 또 민주당이 가져올 것 같고 예, 해리스 쪽이 끝까지 모르겠다는 데는 어디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모르겠는데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예, 거기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워낙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예, 그러네요. 거기는 계속 그 뚜껑 열고 거의 그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펜실베니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측 모델을 봤을 때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주는 세이프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거의 5% 이상 차이가 여러 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합주 7개인데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270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7개 경합주를 뺐을 때 민주당은 해리스 226표, 예. 공화당은 219표인데 노스캐롤라이나를 저거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가져간다고 예상했을 때 235가 돼요. 그러면은 226 해리스 226이니까 44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러스트벨트 3개가 44표예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바다 있으니까 합치면 276이 맥시멈 276이 나오는 건데 예. 만약 여기서 펜실베니아를 놓쳐버리면 19표거든요. 19명이니까. 만들어주 270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벨트를 가져오고요. 네, 거기다가 펜실베니아 딱 하나 가져오면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선벨트 펜실베니아 싸움이네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해리스 후보가 어쨌든 충성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래가지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예. 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조시 샤피로 같은 인기 좋은 중도 성향의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있었는데 아하. 뜨는 잠룡이고 굉장히 예. 스타성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부통령 2인자로서 놓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해리스가. 네, 아무래도 해리스가 전 천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천운이 있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 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역량이라든지 카리스마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시 샤피로 같은 분이 부통령이 되면 과거에 딕 체니 같은 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영향력이 센 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펜실베니아 표심을 갖고 오는 데는 불편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펜실베니아를 놓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 놓치면 방법은 없는 거죠, 해리스는. 아니면은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점점점 빨개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펜실베니아 갖고 오는 게 쉽고 그렇죠. 편할 펜실베니아가 그나마 이제 동률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걸 보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타이 동률, 동률은 나오네요. 1, 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니아에서도 이제 공화당 지지층이 먼저 결집을 했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랍계 미국인이 많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좀 뿔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한테 가기는 좀 쉽지 그렇겠죠.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랍계 미국인이지만 아랍인이지만 그러면 팔레스타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달라.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는 동조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계시는 예를 들어 한인 같은 경우에 시민권을 갖고 수십 년을 사신 한인 같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이제 이민자 한 5년 살면서 한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계시고 70이 다 되셨는데도 한국인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인의만 이야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들도 생각한다면 아랍 사람일 것이다. 피는. 예, 아랍 사람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조국이라든지 아랍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하게 굉장히 강경한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막 이민자는 막 쓰레기라 얘기하고 막 굉장히 몰아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민주당 해리스로 다시 돌아올 거다. 가장 염려하는 건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투표하러 안 나오실까 봐. 그분들은 해리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당 그 트럼프한테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분들이 또 그럼 투표하러 안 나오면 해리스한테는 약간 불리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인권 뭐 자기가 당선되면 뭐 보호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한적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가 정말 중요하네요. 사전 투표율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사실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지금 7,500만 명이 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투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거의 한 반을 했네요. 그렇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국이었으니까 1억 명 조금 넘는 분이 투표했어요. 거의 70%가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대면 투표, 우편 투표 다 합쳐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지금 7,500만 명이 넘었으니까 8천만 명 이상은 그러네요. 9천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사전 투표한 분들이 더 많네요, 오히려. 그렇죠. 유권자 중에. 이러니까 그 트럼프가 사전 투표, 우편 투표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굉장히 경멸하다시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2020년 한번 경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개표 처음 했을 때 거의 빨갰어요. 개표하면서. 그래서 레드 미라지 해가지고 붉은 신기루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전 투표하게 딱 들어오니까 이제 갑자기 파래지면서 그러면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충격을 겪고 나서 이제 트럼프도 공화당 캠프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사전 투표를 독려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합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가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정당 그다음에 후보 캠프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유권자 지지층들이 호응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 예전에 트럼프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고.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사전 투표가 전통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시간을 빼가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좀 시간 있는 분들이 투표하기 편하지. 그 투잡, 쓰리잡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시간 먹고 살기 바쁜데 투표하기 어렵잖아요. 그 제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전 투표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피해를 더 보는 건 민주당 측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 막 쌍심지 크면서 막 그냥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완화해야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 투표도 사전 투표도 막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당이 독려를 해가지고 공화당 지지율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여론조사 사전 투표하신 분들 여론조사 통해서 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최소한 전체로 봤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는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해리스 후보를 최소한 20-30%는 더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물론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찍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말에 나온 거 보면 CNN 폭스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펜실베니아에서 17에서 35% 앞선다고 나오고 있어요. 해리스가. 누가 해리스가 네. 사전 투표만 보면 네, 사전 투표만 보면 물론 이제 이게 본 투표 날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화당 후보 지지층 투표 날 강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고 그리고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30%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계속 독려하고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여론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해리스도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지지층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트럼프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좀 독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제기하는 문제점이 투표용지 오가고 하면서 뭔가 불공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명분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리하기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또 개표 시스템, 투표용지를 관리하고 개표하는 거에 있어서 꼼꼼하지는 못해요. 땅덩이도 크고 선거법 자체가 연방 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주정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정부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해요. 아날로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작정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장난을 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례로 보면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펜실베니아 한 어떤 카운티에서는 한 2,600명이 가짜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 그러다 들통이 났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시쳇말로 밑밥을 까는 거죠. 불복을 위한. 네.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투표 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그걸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조작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겼으면 문제 삼지 않았겠죠. 아이오와주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유리했던 주 같은데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막판 변수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참 깜짝 놀랐어요. 아이오와가 원래 경합주예요. 거기도 크지 인구가 한 300만 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인단이 큰 주는 아닌데 한 6명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아이오와가 중서부에 있고요. 러스트벨트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합주였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16년은 트럼프 지지를 했는데 그때는 지지율 바이든하고 힐러리 클린하고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서 경합주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결과는 안 나오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오지만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지지층 동원이 잘 됐고 특히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몰표를 여론조사할 때 한 30% 차이 난단 말이지. 해리스 지지가 30%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작동하면서 해리스가 한 3~4% 정도로 이긴다는 여론조사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나왔기 때문에 2016년, 2020년에 10% 차이로 지지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퍼센테이지가 좀 줄 뿐이지 트럼프 지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6년, 2020년은 트럼프. 근데 2012년, 2008년은 오바마를 지지했어요. 네. 근데 오바마가 박빙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경합주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하고 2000년은 또 조지 W 부시한테 표를 던졌어요. 선택했어요. 거기도 박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스윙 스테이트죠.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6, 2020년에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지면서 경합주 지위를 놓쳤는데 그게 뿌리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딱 두 후보가 붙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다른 비슷한 시기에 시된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한 10% 정도 앞선다는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좀 어떤 예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여론조사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어떤 여론조사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별하죠? 여론조사들이 숫자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6년에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다들 못 맞췄고 LA 타임스하고 다른 조그만 여론조사
기관만 맞추고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가중치도 더 주게 되고 대표성 확보하는 데도 더 무게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2010년에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이제 평균 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쭉 그 여론조사들의 평균. 평균을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 해리스가 2%를 앞선다. 그걸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2% 앞서는 게 나왔는가 쭉 이제 여론조사 결과된 게 이제 쭉 리스트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쭉 봤을 때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그 추이가 있잖아요. 뭐 1, 2%, 2, 3%이 정도로 이기는데 갑자기 6%가 나온다. 이런 거는 좀 아웃라이어, 좀 이렇게 예외가 그렇죠? 됐을 때 이렇게 좀 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예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오와주는 이번에도 트럼프로 기울어지는 여론조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예외였고 정말로 막판에 해리스가 막 부상하는데 지지층 결집하는데 아이오가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러고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크게 주목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거인 것 같다. 거기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세이프하게 트럼프한테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게 튄 거다. 그렇죠. 이제 그 예외가 되니까 언론이 더 딱 쓰기 보도할 좋죠. 수 있는. 예,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졌죠. 예. 지금 해리스 후보는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층과 많이 겹칠 텐데 여성이기도 하고 뭐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거기에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거나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표 그대로 받아오면 질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유리한 거는 불리한 거는 그거예요. 여성 후보라는 거. 거기다가 그 힐러리 클린턴은 백인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카밀라 해리스는 비백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도 아니고 이제 아시안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하려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 민주당이 그러한 여성 정치인이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유리천장 깨는 걸 갖다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뭐 경각심이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말씀드린 건 힐러리 클린턴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신경 쓰면서 러스트벨트를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뭐 그냥 뒤로 그냥 그 언론에 나오긴 한 얘기입니다만 빌 클린턴 그 남편이자 힐러리 클린턴 남편이 러스트벨트가 이상하다.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시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민주당 그 참모들 그 캠프에서. 그래서 여전히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딴 데를 신경 쓴 거예요. 여기 넘어올 줄 알고. 그래서 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한탄을 하고 안타까웠고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에는 러스트벨트를 신경 많이 썼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백인 노동자 표준을 잡기 위해서 미국 우선 통상 정책과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또 중산층을 위한 대화 정책, 뭐 바이오 아메리칸, 뭐 인베스트 이런 거의 똑같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해리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벨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러스트벨트를 가져오는데.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한계가 극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의 그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한테는 좀 그 남성 그 유권자들이 좀 박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흑인과 그 히스패닉의 표식을 그 오바마와 비교했을 때 5에서 7% 정도를 얻지 못했어요. 잃었어요. 그러면서 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재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흑인 남성이나 그 히스패닉 남성을 위주로 해서 어떤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다시 회복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얼마만큼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러스트벨트 중심으로 잘 되느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사회가 보수적인 거예요.
그럼 후보들은 며칠 남는데 어떡하죠? 그 지역에 가서 자꾸 그냥 얼굴 비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서 이제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거 운동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운동화 사다 주면서 운동화 신고 뛰시라고. 그냥 결국은 이제 거기는 땅덩이 넓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쪽 그 러스벨트 지역을 계셔야 되겠죠. 아, 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할까를 좀 짚어보면 우리나라 이제 외교안보 뭐 경제 다양한 영향이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그 질문 많이 받는데 예. 큰 틀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장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두 후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변화에는 좀 거부감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변화, 기회, 파격 이런 부분에서는 해리스보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예측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했었고 어려워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교안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외교안보부하고 통상을 보시면 외교안보 같은 걸 보면 한미 동맹 같은 거는 계속 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가 중요한데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이 저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렇죠. 그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돈 하는 것 뿐이지 크게 뭐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거나 이럴 이해관계는 쉽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안보도 그렇지만 경제나 기술, 뭐 에너지 이런 데서 얼마나 한국이 방산 이런 데 얼마나 그 중요한 미국의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대신에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목소리가 있으니까 돈 하면서 돈을 좀 더 내. 이 정도 하고 또 너무 무역 흑자를 한국이 많이 가져가면 관세 갖고 막 그 장난치려고 하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를 보면 큰 틀에서 한미 관계는 한미도 흔들리진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두 후보의 이 그 재선 그 캠페인 슬로건을 보면 차이가 확연해요. 동맹에 차이? 대해서.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그 외교안보 슬로건이 뭐냐면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예요. 그걸 왜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 이건데 바이든 행정부를 예. 승계를 해서.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이에요. 그리고 거래 중심적 동맹관. 이렇게 되니까 관계는 유지되는데 얼마나 다른 방법론으로 이제 접근할 것이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한미 관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동맹하면서 자주 이렇게 한국도 방문하고 방한하고 이러면서 관계는 좋을 건데 예. 트럼프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삐걱거리겠죠. 아무래도 돈 하다 보면 국내적으로도 그런 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동맹인데 돈을 또 저렇게 달라고 그래?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하는데 또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시는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동맹 맞아? 용병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그 트럼프 일기 때 했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어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낸다고 지금 막 벼르고 있죠. 나토 동맹도 돈 안 낸다고 막 지금 벼르고 있고 또 중국 견제한다고 나토 너네들이 유럽 방해는 더 해. 그러고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관여를 좀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동맹과 정말 미국이 유럽 방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 대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흔들려서 동맹이나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건 그런 상황은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 함께 해가지고 예. 중국 대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예측성이나 안정성에서는 해리스가 낫고 바이든 4년 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 차이인데 어쨌든 크게 저는 그게 봐요.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측면이 하나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 예. 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 이게 한 축이고 전통 무역 부분에선 두 번째 첨단 기술이나 그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반도체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 미국 내에 그 미국을 전략 그 제조업 미국이 제조업의 허브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똑같아요. 방법론의 그 말만 워딩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관세맨이잖아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전략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디커플링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 철강이라든지 의약품, 전자제품, 그다음에 그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완전히 탈동조한 디커플링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해리스는 디리스킹. 그러니까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초격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고 통제하고 투자를 막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동맹을 어떻게 쓰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는 어쨌든 그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때리기 하는 거를 한국을 동참하라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예. 압박을 하고 권유도 했지만 어쨌든 그 콩고물을 그러니까 혜택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도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예.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기술을 논의하는데 함께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과연 트럼프가 그걸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 트럼프 얘기하는 어떤 그 제조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뭐 보조금 뭐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내서는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관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과 비동맹을 구분해 가지고 관세를 전략적으로 썼거든요. 중국에게는 그 트럼프가 부과했던 관세를 안 없애고 예. 전략적으로 갖고 있으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동맹한테는 안 해줬 그렇게 안 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구분이 없으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높은 국가는 동맹과 비동맹 상관없이 때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미 무역 장벽이 수출 장벽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좀 두 행정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격, 기회, 그렇죠? 현상 타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뭔가 시장을 뚫고 뭔가 진입할 때는 그리고 뭔가 사업을 도모할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나 특히 이제 그 원자로, 그러니까 그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가 굉장히 세요. 비핵화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그쪽에 가셔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좀 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방산업계 특히 이제 원자로 그쪽 소형 원자로 이쪽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또 원하시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 방산도 이건 마찬가지죠.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장을 뚫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낼 때는 트럼프가 유리할 수 있다. 방사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산업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처음에 우리가 주고받기를 하면서 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거 써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주고받고 다 주고받고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미국 걸 갖고 오는 데에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국 걸 더 갖고 와야 돼서 지표상으로는 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4년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방산산업에서 열고 이걸 다양하게 가면 우리한테 혜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고 열어주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주목해 보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고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예. 하원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단점 정부라고 하거든요. 유니파이드 가버먼트에서 다 공화당이 이겨버리면 그렇다면 굉장히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입법을 통해 가지고 공화당이 트럼프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굉장히 다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지 내구성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상당히 다른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 야, 결과가 재밌네요. 북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우리 그 선거 결과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이 구도하에서 대선 결과가 북한에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언론에서 고차방역식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고차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시면 예.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자력 갱생하고 군사력 제고란 말이에요. 예. 핵무력을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 그 능력을 완성하고 그걸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그 살아남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서포트하면서 지지하면서 이제 그 생존해 왔는데 중국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예, 미국과의 그 경쟁이 워낙 저기 심하고 그다음에 네. 버겁잖아요. 그 미국 눈치 보는 게. 그러니까 너무 북한 도와주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비난받고 이제 지적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경제적 지원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빈틈을 러시아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탄약고 역할을 북한이 하고 있는 거고 수천 개의 그 어떤 컨테이너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거고 군사적으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크게 아쉬울 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저자세로 나와서 막 할 이유는 없죠.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예. 그러니까 테리스가 들어오게 되면 전략적인 3.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 경제 제재하면서 그다음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런 원칙적 접근만을 또 할 거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굳이 뭐 그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없잖아요. 그 동력이 없으니까 그냥 러시아 뒷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처럼 나갈 거고 미국에 대해서도 냉랭하게 그냥 갈 건데 트럼프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정상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면 김정은이 안 만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친서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면 바로 친서를 보내면서 뭔가 물꼬를 틀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건 필수적이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멈추다가 했으니까. 팔 비틀어가지고 저기 앉혀가지고 그 협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더라도 소강 상태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그렇죠. 예. 지금 막 그 격전 막 이렇게 불붙고 있지만 겨울로 들어가면서 이제 크게 전쟁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전투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 20일에 또 미국의 새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러면 또 셈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팔을 비틀어 가지고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가 앉아서 협상하게 되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그런다면 현상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끝내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게 나토 가입 안 하고 지금 점령한 4개 지역 그냥 주고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저기 그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안 한다. 지원 안 한다 이렇게 압박하면 어떤 뭐 대안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도가 확 떨어지면서 잘못하면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멸할 수가 있는 거죠. 어허.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미국 대선 보면서 지금 막 침을 꼭꼭 삼키고 있다 이렇게 유럽 정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북한과 연결돼서 뭐가 중요하냐면 러시아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 큰 그 규모로 북한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탄약이. 예.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북한과 협력 수준을 좀 조절하면서 이제 좀 그 전쟁 이후를 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좀 회복하려고 할 거고 또 한반도로 좀 범위를 좁힌다면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좀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셈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효용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으로 다시 눈을 돌리겠죠. 그러면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도적 셈법이 막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한 동아시아의 그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자신의 어떤 그 현상을 타파하고 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미중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자력갱생과 이제 군사력 제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유리한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도 트럼프가 들어오면 변화, 기회, 파격, 뭔가 새로운 어떤 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있는 거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좀 더 오래 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해리스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줄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법률에서 어떤 그 예산을 갖다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이든 말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때보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쟁은 결국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최대한 러시아와 함께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면서 다음 행보를 볼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북한도 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의 공약은 좀 더 그 레디컬하다고 해야 되나요? 관세도 굉장히 많이 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2016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진짜 파격적인 걸 극단적인 걸 많이 냈잖아요. 국경 장벽도 세운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반이민 행정명령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막 그 중국과 뭐 이렇게 관세 전쟁 할 거다 다 했잖아요. 근데 막히긴 했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4년을 겪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참 명확한 사람이다. 공약 실천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지켜보면 대응할 수가 있겠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젠다 47이라고 그래갖고 자기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걸 그 선거 캠페인 때 발언한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보편 관세 10%, 중국 60%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출하고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편 관세 10%를 매기려고 한다면 이를 모든 항목에다가 10%를 하려면 이게 입법이 필요하대요. 경제 전문가들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그걸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 모든 항목에다가 그 수입품에다 10%를 매기려면 이게 입법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공화당 상하원이 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다 하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성공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리스가 이기거나 분점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친다면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간다든가 그러면 통과가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회 통과 안 해도 되는. 상징성이 큰.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부에 재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강, 자동차가 가장 상징성이 크지 않겠느냐. 무역 수지 적자 폭도 크고 중국도 들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계속 때리잖아요. 어떤 과잉 생산해 가지고 시장을 교란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관세를 때릴 수 있고 거기에 한국도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연루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무래도 철강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쿼터제로 하고 있고 일정량을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거는 뭐 트럼프 하기 나름이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 대미 수출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고 트럼프가 굉장히 심혈을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 관세율을 높이게 되고 네. 타겟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된다. 어쨌든 굉장히 주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관세면은 돌아온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보편적 관세를 다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우니 현실 제약이 있으니 선별적으로 상징성이 큰 부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미 흑자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흑자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언제 뜰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뭐 자동차 회사들 중국에다 공장 세우는 게 이제 칩스법 뭐 이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방지법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민주당 정부 정책이었으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폐기는 못할 거예요. 아마 폐기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그 생산 시설도 많이 텍사스라든지 남부 지역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남부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막 그 성명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무리수술가 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시행령 정치를 통해 가지고 수위를 조절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질 것 같아요. 뭐 2030년까지 모든 신차의 50% 정도를 전기 자동차로 해라. 요거는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왜요? 그거는 돈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가거나 이해관계가 모호하잖아요. 근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관계 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열, 풍력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받고 있는데 규모가 줄어들거나 수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그건 행정부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명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중심으로 제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크게 반발 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내 합작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공화당 그 정부라든지 의회를 동원해 가지고 압박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혜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도 진짜 말대로 매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몇 퍼센트나 매길 거냐 요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면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당선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늘려오는 속도가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왜 해리스가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면 지지층 결집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층의 표심을 보면 해리스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그걸 따로 조사합니까? 그 여론조 결과에 나와요. 왜냐면 여론조사하면서 다 항목별로 해서 당신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 보면 최소한 5, 6% 정도는 무당파 쪽에서 이제 해리스 지지하는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동원만 된다면. 투표만 한다면 그래서 2, 3%만 책임져 준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크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전투표. 사전투표라는 건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표기 때문에 동원이 된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민주당 지지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리스에게 유리하다. 그런 걸 다 종합해 본다면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박빙이지 않게 러스트벨트를 해리스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론조사 응답층이 그렇게 그냥 골고루 잘 포집된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중간중간 빠져 있기도 하고 계산 따로 해봐야 되는 것처럼. 글쎄 그거는 좀 다른 문제기는 하죠. 이제 아무래도 표심을 갖다가 나타낼 때 좀 그 소극적인 접근력 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표심의 대표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래. 믿을 만한 건 여론수밖에 없으니 그냥. 샤이 해리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이번에 비해서. 그래서 샤이 트럼프보다는 2024년은 히든 해리스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동을 해서 네. 우리 입장에서도 변화 기회 파격보다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당선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게요. 예측 가능성. 야, 예측 가능성이 미국 대통령의 경쟁력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전략 대회를 하고 워싱턴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국은 정말로 목이 빳빳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상수고 한국 너네들이 맨날 그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예. 미국도 상수가 아니다. 너네들이 동맹관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하고 저항을 하시다가 예. 이제 많이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기여한 부분이 있긴 한 거죠. 그렇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선 베팅 사이트는 별로 참고 안 하는 게 맞는 편수입니까? 거기서는 뭐 트럼프가 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다고 하던데 도박 사이트들. 그러니까 그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성의 문제인 거죠. 대표성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베팅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이 전체 유권자를 잘 그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과 모집단의 어떤 그 대표성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배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성이 많고 보수성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더 하는데 가십성, 기사성으로는 확실히 좋기는 하죠. 한쪽으로 확 치우쳐지니까. 그래야 알겠습니다. 수익이 좀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예, 미국 대선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서 잘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